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이 시작된 지는 벌써 근 15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상가 세입자들은 이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권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도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는 이게 어떠한 상태로 진행됐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쫓겨날 처지가 되자 이제 상인들이 모여서 이대로 쫓겨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게 세입자들한테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이주 대책도 없는 사업이라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순간 길바닥으로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저희 상인들이 모여서 2015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시작했고 2016년 6월 24일에는 조합의 그 불법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저희 이제 주민들 중에 24분이 전치 87주라는 상해를 입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집행 자체가 그 법원에서 허가된, 그러니까 그걸 집행 권원이라고 하는데 권원이 없는 저희 이제 이주대책위 사무실도 부수고 들어와서 침탈하면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던 이제 저희 주민 24명이 조합에서 이제 한 300여 명의 용역 깡패들을 동원한 사람들한테 맞아서 다치는 사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 이게 강렬한 저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앞니빨 3개가 부러지는 이제 피해를 봤지만 나머지 주민들도 허리도 다치고 갈비뼈, 골반뼈가 부러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저희 주민 모두가 어떤 이주 대책도 없이 상처만 안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나름대로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보상금 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5년 가까이를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저희는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고 이 싸움에서 법으로는 합법적일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 침탈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하나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 모두가 구호는 하나입니다. 이게 어려운 싸움인 줄 알고 끝까지 간다 라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재건축의 사용 승인이 모두 끝나고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분양자 모두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럼 보통은 이제 쫓겨나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억울함이 남아있는 그 순간은 이 문제는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재건축 정비 사업이 모두 끝났다고 해도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도 구청이 해결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합이 해결해야 될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저희가 옛날 가게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피해로 인해서 지금 상인들이 쫓겨나서 하다못해 빚을 지고 사채까지 쓰면서 이러한 가장 긴박한 상황을 조합은 해결해야 되고, 구청은 이런 피해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허가를 낸 책임에 대해서 그 구청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정책 자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대부분이 여기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라도 다시 옛날 생활에 반이라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도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반대로 그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기 힘든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기 힘든 거지 불가능한 일은 저희가 요구를 하질 않고 있는데, 그 사실 구청은 일정 부분 그거를 해결할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합은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지난 5년간 무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사실은 이게 구청과 조합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도 조합과 저희하고 중간에서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로 열악한, 그러니까 피해 대책인 줄은 모르고 이제 넉넉히 있다가 막상 2주 단계에서 알아보니 이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주민들하고 모여서, 그다음에 그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모여서 이거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 같은 뭐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존권이 박탈된 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곳이 10군데가 생겨서 이제 그런 분노를 표출하면서 모이는 곳이 10군데가 생기면 9군데, 8, 9군데는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고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은 한 군데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상대 측 조합이 저희한테 너무 폭력적인 이주 강요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그러니까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 이걸 하여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 게 형성이 됐다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한 동네 살도 있다가 이제 같이 같은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모임이 생기면 이 모임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대책위는 그걸 잘 견뎠고 그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니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거기에
앞장서는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집단 지성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네가 먼저 내가 먼저랄 거 없이 큰 불만 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다른 이제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그다음에 다른 이런 토지 강제 수용 지역에서 문의가 오는데 그때마다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런 대책위를 만들면 꼭 몇몇이서 당신들 생각만으로 할 생각 말고 꼭 다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걸 공유한 다음에 하시라. 그게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시간이 지체되는 결정이든 시급한 결정이든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어도 이게 장기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 저희는 사실 운이 좋았습니다. 2015년도 5월에 상가를 들어왔어요. 사실 상가 들어오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시공사 선정이 다 해체가 되고 뭐 권리금까지 다 주고 저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가게를 이제 조그만 휴대폰 대리점을 차렸어요. 근데 뭐 한 3, 4개월 하니까 시공사가 뭐 재선정됐다고 막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권리금이며 뭐 보증금이며 뭐 장사도 하지도 못했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억울해서 처음에는 다른데 뭐 가게 뭐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뭐 조금이라도 뭐 받자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한때 재건축이 중단되고 시공사 선정이 계약이 그러니까 취소되고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 반대에 대한 그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게 50%가 넘으면 재건축 구역을 해지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뭐 그 분위기는 이게 해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안 받다가 갑자기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재건축 지역이 해제된다니까 세입자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제대로 장사도 못. 예. 완전 정말 알버지가 돼서 나오는. 근데 사실 그 6개월 후에 이제 투표 결과가 2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2표가 모자라서 이제 해지가 실패되고 나서 다시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고 거기서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쫓겨나신 분,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되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금이 대학가 앞이니까 한 3, 4천 원 됐으니 한 3, 4천만 원의 시설 투자비 뭐 몇 천만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몇 천만 원 들인 거가 그냥 몇 개월 만에 날아가는 케이스다 보니 그런 피해자들이 이제 또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꽤 극심한. 그리고 아까 이제 보증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이 보증금을 그 명도 단계에서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는데 왜 못 받으셨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합의 악랄함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보증금을 공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공탁금을 찾으러 가려고 하면 그 철거 기간에 서로 싸우다 보니 임대료를 안 내거든요. 이미 소유권이 건물주한테서 조합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어디에 낼지도 모르고 그 월세에 대한 예. 차압이.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서
보증금 공탁을 한 거를 압류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시켜야지 얘네들이 이주 합의를 하면은 그걸 풀어주고 보증금이라도 받고 나가게끔. 그러니까 그런 악랄함이 그 현실 내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게 구체적으로 못 하셔서 그렇지 대부분 겪는 고통들이죠. 적게 잡아도 5천 이상이죠. 저 조그만 가게인데 저는 못 모르고 다 들어와서 권리금, 뭐 인테리어, 뭐 보증금까지 아직도 못 받은 상태니까 저는. 그때 철거 이후로 뭐 집기며 뭐 이런 뭐 내부적인 뭐 휴대폰 뭐 액세서리 다 무슨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 재사용도 안 되고 근데 피해만 보고 이제 철거되고 나서 사실 일도 못했어요. 어디 가서 뭐 취직을 하면 뭐 이거 집회도 못 하는 거고 뭐 어떻게든 뭐 가게를 하나 차려보려고 해도 뭐 대출이 나와야지 그걸 하는 건데 그러다가 거의 1년 가까이를 뭐 빚쟁이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때 이후 뭐 엄청 힘들죠. 뭐 코로나면 뭐 장사도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 재산을 피해를 봐가면서 뭐 나라에서 뭐 도움 하나 안 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뭐 불평은 뭐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으쌰으쌰 하면 다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다남장이 되게 좋으시네요. 예. 저는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지금 현재로서는 45살입니다. 그리고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23살에 와이프를 만나서 2001년 5월 1일 날 조그만하게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인덕대학교 앞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호프집을 차려서 한 15년가량을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7, 8년 하다가 이제 안쪽에 있다가 이제 도로변으로 나가게 됐어요. 큰 데로. 돈을 이제 많이 모아서 이제 큰 데를 갔는데 그 곳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쫓겨난 곳입니다. 근데 그 가게를 얻는 과정이 권리금이 그때 시절에도 1억 5천에 권리금을 주고 보증금 1억에 이게 시설비 또 다시 인테리어를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 저희 어머니와 같이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어머니하고 둘이서 막 밤 잠 안 자가면서 밤새 가면서 장사해서 돈 번 돈을 하루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재건축 과정을 다 보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를 재건축 하니 안 하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도 이제 이 동네는 절대 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계약을 하자 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월세가 처음에는 한 120만 원짜리가 5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도 버티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참고서 왜냐면 준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를 포기를 못하고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장사를 하고 하다가 보증금 올려달라 월세 올려달라 하면은 집을 이제 좀 더 형편이 좀 나아져서 좋은 데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이사를 했다가 또 이사도 제가 12번을 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와이프하고 제가 애가 셋입니다. 연년생으로 애 셋을 낳고 거기서 아주 진짜 동네에서 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기도 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말만 있었지 진짜로는지는 몰랐는데 정말로 진짜로 막 동네에 막 용역 깡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뭐 관광버스가 와서 조합원들을 태우고 막 관광을 갔다 오고 막 밥솥을 나눠주고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이제 가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는구나. 근데 이 가게를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 가게를 지금 권리금을 내놔도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는 거고 저는 그대로 보증금만 받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막막했습니다. 한마디로 애 셋도 책임져야 되고 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또 두 집 살림을 또 해야 되고 한 가게에서 그래서 막막한 상황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저희 상가 세입자들을 3일 동안 걸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번 모여서 상의라도 해보자. 이렇게 억울하게 나갈 수는 없으니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자고 했습니다. 모여서 어느 날 동네에 성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2층에서 이렇게 다 저녁 7시에 모이자 해서 모였습니다. 다. 근데 그때 1차로 모였을 때가 한 3, 40명 오셨고, 2차로가 97명이 오셨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97명이 모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상의하고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투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네. 그 투쟁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억울하고, 문 닫으면은 이 집 문 닫았으니까 나갔다는 걸로밖에 인정이 안 되니 끝까지 버티면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건물주들은 한마디로 그냥 저희들의 보증금을 조합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나몰라라 이사를 가버리고, 저희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조합에서는 무조건 나가라 그러고,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두려움에 이제 떨다가 저희들 세입자들끼리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서 저희들끼리 이제 없습니다. 법도 없고 저희는 뭐 경찰도 없고 뭐 저희를 보여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보증금이 있었는데 5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월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이 500이니까 10달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2015년 10월 달부터 이제 버티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그 다음에 2016년 5월 달에 강제 집행을 당했는데 보증금이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 집행을 했다고 자기가 용역을 부르고 이삿짐 용달 사고, 제 가게가 한 100평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다 이삿짐센터에다가 다 실어서 저기 남양주에 있는 물류센터 컨테이너 막 스키 꽉 찬 컨테이너에다가 다 갖다 넣어놓고 저보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보관료 내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고 혹시나 10년 넘게 갖고 있던 물건들, 우리 아이들 뭐 필기도구 막 학습지 같은 거 막 이런 게 많았습니다. 애들이, 제가 이제 가게에서 이제 밤새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가게에서 좀 생활하는 일이 많아갖고 그런 거라도 찾아러 가려고 가봤더니 이거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다 집어 던져갖고 다 망가뜨려 놓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보증금도 10원 하나 못 벌고 못 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6, 7개월을 그냥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놀다가 저희 단체, 이제 저희 월계 인덕마을 대책위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하나, 옛날 집, 한 3, 40년 된 집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벽관집이라도 하겠냐, 그렇게 권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벽관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벽관집도요, 억울한 게 집이 없이 이제 벽관집을, 가정집을 갖다 수리를 하려고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그 수리하는 데 다 투자를 하고,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가게에서 돗자리 깔고 테이블 깔고서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조그만한 집이라도, 애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이라도 얻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잠도 안 오고 자다가 가슴 내려앉는다는 걸 처음 느껴봤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지붕만 있으면 됐겠다, 그 생각 가진 적이 되게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지나서 사람은 죽으란 법이 없다는 듯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형편이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제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이걸 포기 안 하고 싸우냐면, 저희 회원 중에서 70이 넘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노후자금 때문에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노후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5년 동안 투쟁을 하고 저희와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분들을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하고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 개인보다도 저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처럼 5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년을 사셔서 거기 나이 드신 분 몇 분이
하고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친구분 여기서 태어났고 또 자랐으니까 네. 또 그렇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우리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나하고 같이 싸우니 기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세요. 한 3, 40년 된 집이죠, 거기가. 네. 그걸 거기서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제가 그걸 옆에서 봐왔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짜리 집인데 그 다락방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어머니 아버지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지금 있으신데 네. 저희 가족 다. 네, 그러니까 겨울인데 맹고래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그 지붕 위에 성에가 이렇게 끼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쓰던 전기 난로를 갖다 그걸로 그렇게 해서 한 1년 시골이 또 사실 처음엔 이런 토지 강제 수용 그다음에 토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저희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영향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한 5, 6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고 힘에 부치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토건 카르텔, 토건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실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 구조가 사실은 토건 재벌이 있고 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국토 개발을 해야 되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정부와 지자체의 외곽에서 입법을 다루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이제 이 토지 개발을 하면서 토지 강제 수용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정부든 지자체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인허가를 했으면 이거는 토건 회사와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선 구청장이 사실 지자체장의 업적이라는 거는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업적이라는 것은 99%가 토건 업적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업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다리를 놓고 도서관을 짓고 무슨 뭐 여기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게 그 사람들의 업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같은 피해자들한테 이 사회에서 어떠한 이렇게 관심을 받기 힘든 구조가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뭐 전 국민이 투기 세력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사서 아파트 싸게 사서 값오르면은 재산을 불리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 같은 세입자나 쫓겨나는 사람들은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로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그게 기관이 절대 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걸 납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정당도 찾아가서 호소해보기도 했는데
어느 곳 한 곳 반응은 없었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이제 학계 같은 곳들인데, 참 이 학계도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좀 사회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역량이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분들의 이런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한 군데 겨우겨우 찾아낸 곳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곳에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라도 해결해 볼까 이제 호소해서, 그분들이 간담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현장에도 저희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고, 하다못해는 국회의원 뭐 박주민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발표 현장이었지만, 그분이 거기서 내린 결론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해서 용역 깡패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돼서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니 강제 집행을 위한 특별경찰 제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인을 끊어먹고 해결책을 단순화하는 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율사들이라서 그런 해결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학 소리도 내지 못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입법 발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입법 발의한다는 걸 언론에서 보고 한동안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해가면서 싸운 적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흘러가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아연 2구역계 같은 사건은 계속 납니다. 그간 제가 저희랑 연대해서 싸우는 곳에서 자살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아연 2구역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박준경님의 이런 희생이 이게 부각이 된 것도 그러니까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부각이 안 되고 사그러드는 게 99%입니다. 저희랑 같이 싸웠던 운정지구의 할아버지 한 분, 자살하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종로구청 앞에서 분신 자살하신 돈이문 지구의 50대 가장 한 분, 이런 분들은 요만한 신문에 한 칸으로 나오고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들은 계속 밑에서 쌓였다가 녹아 없어지고 쌓였다가 녹아 없어지고 하는 구조가 이 토건 카르텔 구조 밑에 숨어져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들은 안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알고, 국회의원, 특히 국교위원회 국회의원도 알고 다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서울시는 이미 2008년에 여기에 대한 그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구역 내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라는, 그걸 연구를 해서 책자로 연구를
논문을 책자로 발간해서 각 이제 지자체에 돌리고 회람을 하고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가 나오면 회람을 시키고 했는데 그게 회람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너희들 그 외부에 날리지 말고 잘 한번 봐봐. 지금은 국회 도서관에도 공개되어 있지만 그게 2011년이나 돼서야 MBC PD 수첩인가 뭔가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나 저희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결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건 내 이익에 반한다예요. 정치인들의 이익, 토건재벌들의 이익. 이건 사실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근데 그건 그냥 보고서입니다. 알았어. 이런 피해가 있는데 알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겠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피해 원주민들의 목숨으로 이걸 밝히라는 얘기밖에 지금은 상황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뭐 대책위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희 대책위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비단 이게 재건축에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그다음에 그 토지 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 도로 확장, 하다못해 뭐 지금 홍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전소, 그 댐, 이런 문제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거에 가장 그 이익을 공유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고 이쪽에선 이런 해결책이 나오고 저쪽에선 저런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절대 반겨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메이저 건설 회사라는 곳들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단체에 묶여 있죠. 두 군데의 단체죠. 이게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거기 메이저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증명할 수 없는 그 카르텔 구조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A라는 건설회사가 굉장히 정의로운 건설회사라서 우리가 그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다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하겠다라고 한들 그 회사가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 저희 같은 피해자의 비대위나 이주대책위가 그동안 그쪽하고 이제 싸우면서 당해왔던 내용들, 그다음 그걸 시간 순서대로 쭉 보면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 2단계에선 이런 회유 압박, 2단계에선 저런 회유 압박. 아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해요. 꼭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는 저쪽 구역하고 우리하고 이런 똑같아. 저쪽 구역하고도 똑같아. 아, 얘네들은 건설회사는 다른데 무슨 매뉴얼을 공유하는 거야? 물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과거 뭐 개발 독재 시대라는 걸 통해서 이 토지 개발에 대한 강제 수용에 대한 역사는 이미 반세기를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쌓인 그들만의 노하우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것과 싸워서 어떠한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고 또 저런 성공 사례가 나오고 하는 걸 절대 반겨할 반겨할 회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뭐 결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연관돼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감히 그냥 저희는 뭐 조그만 지역에서 찻잔 속에 태풍처럼 싸우고 있지만 감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작은 사례라도 하나 만들고 끝나면 좋겠습니다.